찾아. 오늘은 슬프거나 우울해도 괜찮은 맘이야. 어차피 밤이 다 지나가면은 별 수도 없이 난 또 한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떨어지는 빗물과 시계 초침 소리가 방 한가득 채우면 그때로 난 돌아가. 차라리 난 이 비가 그치지 않았음에 내 기억 속에 살 수 있겠나. 널 아프게 했던 못난 놈이니까 널 다시 품에 안을 자격도 없으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너무 빨리 쓴 것 같아. 거기까지인 것 같아. 이 비가 그칠 때 각자 있던 곳에서 다시 살아가야만 해.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뒤에 충북 진천 군민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돈줄 내주기 운동이 일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그때 이제 돈줄 내준다 이런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 농특산물 쇼핑몰에 주문이 폭주를 해가지고 막 수량 맞추냐고 야근하시고 아주 네. 난리가 났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돈줄 났던 지역 업체들이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며 그 수익금 일부를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훈훈하죠. 멋집니다. 예.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인류애가 퐁퐁퐁 샘솟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저 어제 막 화냈는데 예. 이놈 이러면서 화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오프닝부터 좀 많이 화났었는데. 오늘은 막 활짝 웃게 되네요. 네. 돈줄 내주기 운동. 네. 누가 지었는지 너무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돈줄 놔보고 싶네요. 어떻게 돈줄 좀 내드려요? 예, 좀 내주세요. 돈줄 내주세요. 고기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신청곡은 이사나님의 신청곡이었고요.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 비가 전국적으로 좀 와가지고 예, 노래를 그래서 신청해 주셨어요. 안 그래도 딱 맞는 노래라고 다들 네. 좋아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애창곡으로 꼽는 그 노래. 박수빈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또 꿀벌 옷 입었다. 예, 오랜만에 또 이걸 입혀주셨어요. 본인 옷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협찬입니다. 아 그래요? 공대 오빠 특유의 체크 무늬 같은데. 색감만 다른 체크 남방 여러 개가 협찬으로 그렇죠. 들어오더라고요. 예. 네. 신수기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나님. 네. 홍수표님이 진천쌀 원래부터 맛나고 좋아요 하셨어요. 네. 사막의 호랑이님께서 이런 거 보면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 멋지다 멋져 하셨어요. 네. 이사님, 좀 훈훈하시고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하셨어요. 나노 0.3초 토끼님 역시 선행이 돌아서 선행으로 되돌아가는 게 좋네요. 맞아요.
아이디 바꾸셨네요. 강민승님이 어머니께서 모더나 2차 맞으셨다고. 아유, 무탈하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가 조금 그 열이 좀 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보살펴 주시기요. 빌로바 TV님이 기승전 고기라고. 고기는 사랑이죠. 아 그렇죠. 사랑합니다. 네. 아, 관리자님이 오늘 도배 차단합니다라고 어제 그 차단 못 하셔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하셔가지고. 그러다가 출연하면 차단이 또 풀리잖아요. 아 그렇죠. 본인 칭찬 들어오면 또 바로. 코코는요 바로 댓글 다셨어요. 어젠 차단 안 하고 오늘은 차단한다고. 투덜투덜 하시네요. 이제 마음이 다 회복이 되셨나 보죠. 매일 같이 이제 찾아오시네 코쿠둥절님. 제이스미님이 이제 왔는데 뭔가 좋은 일 있으신 거죠? 분위기 좋네요 하셨어요. 예. 저희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서. 그 오프닝의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요. 방송 분위기가 바뀌는 아니 근데 것 약간 같아요. 좀 무거운 소식 전하면서 막 빵긋빵긋 웃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시작하게 되네요. 네. 세상에 이제 좋은 일이 많아지면은 저희 오프닝도 계속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또 안 좋은 얘기도 많아가지고. 쭌쭌님이 성우연구 보고 싶다고 이제 넘어가래요. 예. 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들어가죠. 네. 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손경제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휴는 다들 잘들 보내셨는지 그래서 모르겠네요. 연휴가 있었죠. 네. 뭔가 그러네요. 어렴풋이 옛 기억처럼 아스라이 떠오르는 연휴의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맛있는 것들. 뭐. 토요일부터 쭉 일을 하다 보니까 연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안 그래도 네. 막 표상형님이 댓글로 선영구 못 나올까 봐 어찌나 걱정을 하시던지 다른 분들도 스포츠 뉴스 계속 방송하는데 오늘 나올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걱정하셨어요. 아 그래도 기다리실까봐 제가 사실 핑계대고 좀 이번 주는 어렵겠습니다 할 수도 요즘에 있었지만 비싸게 굴 수 네,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랬으면 평생 못 나오죠. 어딜 가려고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평생 못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니, 거였어요? 무슨 말씀- 이거 아쉽네. 장난 심하시네 그거. 예. 장난이고요. 제가 또 손님도 데리고 왔잖아요. 아. 지금 이 MBC에서 가장 그 선진화된 라이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우리 프리데스크 스튜디오에 1사이프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네, 지금 소문이 났구나. 1사이프 참관인을 와 있어요. 아, 그래요? 또 이러다가 네. 김민호 아나운서 1사이프 진출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네요. 약간 열심히 하는 겁니까? 힘 좀 주고 한번 출발을 그러겠네요. 네. 해봐야겠습니다. 네. 상생 소비 지원금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립니다가 오늘 제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문자 받으셨어요? 저는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카드사에서, 네, 카드사에서. 제가 가진 모든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신청하세요 이러면서 문자를 막 보내더라고요. 다들 많이 알람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제 월요일에 기획재정부가 지급 기준, 카드, 사용처 그리고 기타의 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서 확정했습니다. 그 몇 달 전에 이선영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셨을 때 그 코로나 관련 이제 지원 예산 말씀하시면서 카드 캐시백이 있을 거다. 맞아요.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좀 한눈에 안 들어오던데 누가 받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1사이프팀 와서 굉장히 평소보다 조금 아닙니다. 되게 적극적인데요. 그래요? 긴장한 것 같은데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혀가 막 꼬이네요. 꼬이네요. 네. 이게 안 하려도 하니까 편안하게 네. 하세요.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요. 네, 예, 평상시대로. 편하게 릴렉스. 캐시백이 예산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여러 혼돈이 있었지만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기준으로 해서 상위 12% 빼고 모두에게 그렇죠. 이제 지급되는 걸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상생 소비 지원금은 말 그대로 소비를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일단 쓴 금액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체크카드, 신용카드 쓴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 성인 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거주한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까지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네.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이제 신청 기간이고 또 요 기간 내에 환급도 되게 되는데요. 지난 4월에서 6월보다 조금 더 많이 썼다면 그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비를 했으니까 네. 저희가 이만큼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이게 캐시백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하기가 약간 복잡스러워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4월에서 6월 동안 평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 그럼 일단 여기 3%를 곱해요. 그럼 3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에서 3만 원을 뺀 97만 원. 여기에서 10%를 곱한 금액이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97만 원의 10%니까
97,000원이죠. 네. 그렇죠. 네, 약간 문과생들 지금 갑자기 약간 갑자기 헷갈릴 수 있어요. 약간 버퍼링이 막 오기 시작. 네. 10% 계산이 안 되세요?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아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과라서. 약간 비호감이네요. 아, 비호감. 그러네요. 네. 그래서 97,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게 이제 캐시백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200만 원을 썼다. 네. 월 평균 소비액이 200만 원이다. 그럼 이제 3% 곱해서 10%까지 해보면 194,000원이 나오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10만 원을 초과했잖아요. 네. 네. 10만 원까지만 캐시백이 아, 되는 거기 한도군요. 때문에 네, 음. 그래서 194,000원 중에서 1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10월 캐시백은 11월 15일에 되고 11월 캐시백은 12월 15일에 이렇게 두 번 되기 때문에 총 10만 원, 10만 원에서 인당 20만 원까지 아, 최대 한도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긴 복잡하네요. 음. 근데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안 그래도 정 의원님도 뭐가 자꾸 문자가 오더니 음. 그 얘기구나 하셨고 코코둥절님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지웠다고 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코코동절님이 10%를 계산해야 돼?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이거를 사실 계산을 하라 그러면 누가 계산을 그럼요. 해가지고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이런 네. 건 이제 사전에 캐시백 포인트를 받을 카드만 지정을 하면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에서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준다고 하거든요. 네. 카드 캐시백 사업에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하나, 현대, 국민농협 거의 모든 신용카드사요. 9개 신용카드사가 이제 참여하고 이 가운데 이제 문자 오는 거 잘 보셨다가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대로 하나를 지정해서 신청을 하면 그 카드로 이제 캐시백이 충전이 되는 그러니까 거고. 신청을 하는 게 캐시백을 받을 카드를 신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카드를 지정하는 신청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는 그럼 나 만약에 삼성, 신한, 롯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신한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해서 신한 카드를 지정을 하면 이제 거기서 캐시백이 되는 거죠. 신한 카드로. 그리고 카드 사용이 뭐 2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하는 거는 내 명의 카드, 신한, 롯데, 삼성 다 합한 금액 기준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다 본인 명의 카드는 다 합산되되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여기로 캐시백을 받을게요 하는 게 들어온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걸 신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계산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 신청 안 하면 이제 혜택 못 받으니까 무조건 신청은 해야 되는 거고. 음. 언제 신청을 그거 받나요? 신청 안 하고 그냥 주면 되는데. 굳이 이거 다 신청 골라가지고. 근데 신청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신청을 받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오부제로 왜 우리 백신 이번에 그 젊은 층들 예약할 때 그렇죠. 뭐 10부제 했었잖아요. 그 생년월일 끝자리로 네. 이번에는 출생 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1과 6일이 10월 1일, 뭐 2와 7일은 10월 5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날짜를 확인해 보시고 그 날짜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혹시 내가 깜빡하고 신청 못했다 이렇다 하더라도 이제 10월 9일 부터는 아무 때나 누구나 아무 날짜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0.3초 토끼님이 체크카드, 신용카드 각각 사용처가 다양하고 카드사 회사가 틀려도 통합되어서 캐시백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아우 잘 정리해 주셨네요. 맞아요. 다 통합되어서 통합입니다. 캐시백이 되는 겁니다. 체크카드 포함이죠? 하고 라이프이즈 뷰티님이 물어보셨어요. 체크카드 포함이죠. 네네. 여긴 체크카드를 많이 쓰시네요. 그러네요. 예. 훌륭한 현명한 소비자들이 진짜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용처에 제한이 있잖아요. 어디서 네. 쓰는지에 대해서 실적에 포함되는지가 다른데 이거 좀 복잡하더라고요. 원래 당초에는 온라인이 안 된다고 했었다가 맞아요. 이제는 온라인이 일부지만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사용처가 조금 이제 실적 기준이 헷갈려서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은 원래 안 된다고 했다가 온라인 일부 포함되면서 여기 뭐 어디가 되는 거지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골자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큰 데는 일단 안 된다. 큰 여러 가지 파는 큰 데는 일단 안 된다라고 파는 생각하시면 종류가 될것 다양한 큰 음. 곳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 이마트, 코스트코, 11번가, 쿠팡 얘네는 온오프라인이 뭐 성격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그거잖아요. 종류 구분 없이 이것저것 다 팔고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대형 마트는 일단 포함이 안 된다. 네. 실적 계산할 때도 안 되고 사용할 때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더 하면 쿠팡, 11번가, SSG, 위메프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 실적에 포함이 안 되고요. 유흥, 사행업종 그리고 차 같은 큰 금액 쓸 때 이런 네. 사치품
그리고 명품만 파는 명품 판매점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서 사용이 안 된다는 건 실적도 안 된다. 실적에 포함이 안 되면 사용도 안 된다 해서 약간 재난지원금이랑 거의 큰 골자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사용처가 재난지원금하고 대동소이하긴 하네요. 네네. 근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 배달의 민족은 결제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안 되나요? 어떻게 이번에 되나요? 이제 큰 차이점이 배달의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배달의 민족에서 사용을 하려면 만나서 결제를 선택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니까 결제가 가능했잖아요. 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온라인 사용처에 배달의 민족이 포함이 돼서 그냥 이 캐시백을 사용할 수 있게 신용카드로 됐습니다. 그냥 결제를 해도 네네. 실적에 포함이 되게. 네네.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에 들어와서 입점해 계신 분들은 사실 동네 그렇죠. 주변에 그러니까요. 소상공인이시니까 그런 거는 좀 부합을 하네요. 네, 그래서 네네. 그런 기준들이 좀 고려가 돼서 기존의 재난지원금 사용처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뭐 마켓컬리 그리고 GS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원, 이케아까지도 이번에는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 되고 이건 왜 안 되냐. 뭐 예를 들면 쿠팡은 안 되는데 도대체 마켓컬리는 왜 되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이제 쿠팡 쪽에서 하기는 했는데요.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거예요. 쿠팡은 사실상 오프라인의 백화점이나 마찬가지다. 너무 여러 가지를 판다. 다만 뭐 GS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가맹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이게 비율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27% 정도까지 되기 그렇게 때문에 많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이고 이케아도 우리 생각에 이케아는 해외 그 기업인데다가 굉장히 큰 사업체잖아요. 이케아는 왜 포함시켰냐에 대해서도 한샘, 리바트 같은 가구 업종이 포함이 됐는데 네. 여기는 포함시키고 이케아는 포함시키면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매출액도 한샘, 리바트가 이케아보다 1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도 스타벅스가 포함이 돼서 좀 맞아요. 논란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직영 뭐 이렇게 일부 매장은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니까 뭐 프랜차이즈 직영점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이잖아요. 지금 네네. 여기서도 이제 뭐 쿠팡은 왜 안 되고 마켓컬리는 되고 좀 기준이 잘 모르겠다.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만 이거 득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도 좀 하고 계세요. 네. 네, 뭐 어쨌든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정부 입장은 직영점을 좀 크게 해석해서 뭔가 이렇게 수익을 나누고 하는 거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그래서 소비를 촉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나노 0.3초 토끼님은 소상공인 위해서 캐시백을 사용처를 지정한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적립처까지 알아봤는데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직접 우리가 계산해야 되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 없죠. 예. 이거를 우리가 막 설마 이렇게 카드 명세서 꺼내서 계산기 꺼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막 이러는 건 아니죠? 아이 그러면 공가분들 힘들거든요.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하죠. 그래서 카드사 앱이나 뭐 홈페이지 개인 맞춤 서비스 같은데 보면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카드사가 알아서 이제 다 잘 정리를 해놨을 대상입니다, 거예요. 아닙니다, 월평균 네. 얼마입니다. 이러면서 딱 이게 나오는군요. 그리고 가족 카드는 따로 안 되고 본인 카드에 합산돼서 계산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재난지원금 다 못 썼어요. 그럼 캐시백이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재난지원금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돼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에 남아있는 거 먼저 쓰이고 그 다음 캐시백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럼 캐시백 있고 신용카드 매출이 있다 그러면 어느 게 먼저 없어지는 거죠? 신용카드 캐시백 있고 캐시백부터 없어지는 거죠. 자동으로 네. 포인트가. 그러니까 순서를 치면은 재난지원금, 캐시백 그리고 내가 쓴 금액 이런 순서로 없어지는 거고 캐시백이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네. 내년 6월 30일까지여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카드 결제를 했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취소를 했다. 그럼 이제 실적 금액이 깎이잖아요. 네. 그럼 그게 만약에 너무 큰 금액이었다. 그러면 환급을 캐시백 포인트로 환급을 해야 되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복잡한 우리 캐시백 지원 사업을 이선영 아나운서가 아주 깔끔하게 네. 여러분을 위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148 온다 그래서 신경 쓰고 왜 신경 쓰고 있어 본인이? 그만 좀 말해요. 프리데스크에 집중해 주세요. 어때 일타쌍피 해보려고. 일타쌍피요? 네, 여기 프리데스크에서도 하고 148에서도 하고. 네. 금요일 날 신청이랍니다. 네, 잊지 금요일부터 마시고. 신청해 주세요.
자, 다음 주제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통계청에서 그제 2030 인구 총 조사를 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좀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김민호 아나운서 주변에 친구들 결혼 많이 한 편인가요? 저 한 절반 가까이 했어요. 절반 오. 넘진 않았고 요즘 뭐 항상 늦게 하니까 다들 아직 절반 넘지 않았네요. 생각해보니까 안 그래도 질문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계산해봤거든요. 아, 주변에. 세봤어요? 아, 네. 세봤어요. 몇 명 누구, 세봤어요? 그러니까 제 가장 친한 친구들 한 10명 넘는 그 채팅방에 있는데 한 5명 결혼했더라고요. 아. 딱 그 수준이네요. 네, 네. 이번 조사에서 김민호 아나운서 표본인데요? 네, 그 친구들 표본처럼 딱 결과가 나왔어요. 30대 30대 미혼 인구 비중이 역대 그래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음. 최고치래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30대 미혼 인구 비중이 지난 1990년대에 6.8%에 불과했거든요. 네.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은 30대 때 다 이제 결혼을 하신 거죠. 근데 2000년에 이제 13.4%로 2배 가까이 폭증을 했다가 결국 지난해에 42.5%를 찍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남성과 여성을 합산한 비율이고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나온 게 30대 남성의 미혼자 비율이 50.8%나 돼서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여성 미혼자 비율은 반면 33.6%로 결혼 정년기 남성이 여성의 인구보다 조금 많다. 잘해라. 모르겠어요. 네. 일단 잘해라. 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벨라님이 우리 다 미혼입니다. 친구들이 하셨고요. 보니까 정리를 하자면 30대 10명 중에 4명은 결혼 안 했다는 거고 네. 그리고 따져보면 30대 남성은 한 절반 넘게 네. 절반 정도가 결혼을 안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음. 이게 미혼 인구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조사보다 전체 미혼 인구의 비중이 0.2%포인트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미혼 인구가 줄었으니까 혼인한 사람이 많아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2020년대에 새롭게 혼인 인구에 편성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5세에서 19세 인구. 근데 저출산 영향으로 이 인구 비중 자체가 줄어서 전체 혼인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혼 인구가 줄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이상의 고연령층, 저희 고연령층 네? 김민호 예. 아나운서 20세 이상의 미혼 인구 중에 고연령층 한 30대 20세 정도. 이상 고연령층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조금 20대보다 인구 나이가 조금 많은 嗯 30대 같은 경우에는 미혼 인구 비중이 늘었다. 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하는 현상이 이제 그 미혼 인구 감소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네, 네, 네. 근데 젊은 이제 말씀하신 2030 세대 미혼 인구가 증가하면은 출산율이 일단 떨어지잖아요. 결혼 안 한다는 얘기니까 예. 안 그렇죠. 했다는 얘기니까 계속 출산-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김민호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게 또 의외의 결과까지 영향 미치더라고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요. 가구 수로 보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인구의 15%나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수가 아니라 가구 수, 네. 우리 가족이 키워 하는 게 15%를 아. 돌파했고 왜 유명한 인터넷 밈 중에 나만 고양이 없어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짠가 하고 봤더니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반려 가구의 한 80%는 고양이가 아니라 개를 키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 개나 고양이나 50에서 59세 인구가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 걸로 나타나 있었지만 젊은 층에서는 고양이를 조금 더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29세 이하와 30에서 39세는 고양이를 키우는 비중이 높고 50에서 59세 또 60세 이상에서는 개를 키우는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방금 결혼보다 반려동물을 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조금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배우자 있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도 굉장히 높았어요. 66.5%로 가장 많았고 이혼 가구에서 10.1%, 미혼 가구 15.9%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네. 빌로바 TV님이 나 좀 키워주라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전병호님이 저 병호예요 하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네. 기영희님은 아들 사업하는데 혼자 산다고 하네요 하셨어요. 정박님은 국제 결혼합시다 하셨고, 네. 지금 고양이파 개파가 나눠가지고 아, 각자 그러니까요. 지금 본인 네. 선호하는 동물을 말하고 계시네요. 고양이보단 개가 낫지.
네. 그리고 보니까 프리데스크 팀도 고양이 키우는 분, 개 키우는 분 나눠져 있어요. 개 키우는 분은 알죠, 상대적으로 고령층 아, 그렇죠. 두목님. 네. 고양이 키우는 분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 아, 그러네요. 여기서 네. 딱 갈리네요. 딱 갈리네요. 통계 사실은. 조작 맞네요. 네. 딱 뭔가 표본이 딱딱딱딱 지금 그러게요. 나눠져 있어요. 50에서 59세 사이인가요? 오늘 아 좀 김채리님, 많이 네 채팅도 읽어주죠. 네, 네. 김채리님, 네 잘 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인구주택 총조사가 사실 5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반려동물 항목이 들어온 게 처음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50대 이상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게 좀 많다. 네. 그것도 되게 재밌는 수치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히려 어리거나 좀 음. 젊은 층에서 많이 키울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자취가구에서 많이 키울 거라는 그냥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라고 하면 좀 젊은 층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60대층, 50세 이상에서 굉장히 반려동물 많이 키우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은퇴 후에 좀 여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서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뭔가 허전해서 그런 건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졌어요. 네. 사실 그 이유가 뭐 직접적으로 통계 조사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좀 연결해서 재밌는 게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생활비를 본인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지금 이번 조사에서 전체 절반을 넘었는데요. 자식들 뭐 떠나보내고 막 혼자 힘들게 연금으로 근근히 이렇게 생활한다는 느낌보다는 준비된 베이비붐 세대라고 네. 이렇게 지칭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은퇴하면서 쌓아놓은 자산이 점점 늘어나고 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생활을 하고 있는 6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 조사 과장이 이번 조사를 주도한 이 통계청 직원 같은 경우에도 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대학 진학 비율이 높고 자산 축적 등 노후 대비가 비교적 잘 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과거 이제 2015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또 눈에 띄는 게 60세 이상이 주식이나 펀드나 채권 같은 금융 자산으로 본인의 어떤 노후를 대비하는 경우가 몇 %였을 것 같아요? 2015년 전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0%였대요. 그렇게 낮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0. 몇 % 정도 0%?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0%라는 아. 통계가 나왔겠는데 이제 지난해 가장 최근 조사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조사에서는 고령자의 생활비의 원천 중 3.1%가 금융자산인 걸로 드러나서 이제 나이가 많아도 자신의 자산을 이렇게 좀 똘똘하게 재테크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 일하거나 여전히 나이가 들었음에도 사업을 통해서 스스로 생활비를 만드는 고령자 비중도 증가했는데요. 뭐 자식이나 국가의 도움을 이제는 받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스스로 이게 아무래도 좀 조금 더 오래 살게 됐잖아요. 수명이 늘면서 그래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그 기대 수명 자체가 늘어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60대면 은퇴하는 나이로 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맞아요. 이게 딱 우리 부모님 세대 이야기인데 그동안 이제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으로 재테크하시고 또 취업 준비까지 새롭게 또 하신다는 그 분석인데요. 그 위 연령대는 조금 이야기가 다를 것 같긴 한데 제 예상으로는 어떤가요? 맞아요. 그래서 60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반면 70세 이상에서 좀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네. 활동 제약 인구라고 해서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인구가 70대 인구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반면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135만 명인데 이 중에서 아예 나는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8%, 거의 10명 중 1명이 돌봄을 받지 못한 채로 방치돼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돌볼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남성이 50만 8천 명, 여성이 84만 3천 명으로 여성이 훨씬 많죠. 한 34만 명 정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이 평균적으로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결과가 네네. 나왔다고 해요. 네. 우리 사회가 어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통계청 조사를 통해서도 좀 느끼게 됩니다. 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마지막 소식이에요. 네. 마지막 소식은 메타버스 네. 들어보셨죠? 메타버스예요, 버스예요? 버스. 어느 버스요? 그래,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이런 것도 물어봐서 그렇죠. 알아보는 게 또 꿀잼이잖아요. 네네. 어필하셔야죠. 메타버스의 메타버스. 정의가 뭐죠? 지금 홍대에서 상암 오는 버스. 아, 진짜. 네, 되게 예쁜. 알죠? 손절각이 알죠? 메타버스 왜 몰라? 메타가 가상이란 뜻이고 네. 버스가 유니버스, 아. 뭐 세계관, 우주.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도 뭐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거 모릅니까? 저 아. 아나운서입니다. 네. 해보세요. 두목님이 아까 퇴출 진행시켜 이랬는데 안 되겠네요. 진행 잠깐 멈춰시켜. 네. 네. 잘 읽어주셨고요. 야, 예. 네. 맞아, 김민호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메타버스는 이제 현실 세계와 같은 가상 세계를 이제 대략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용어가 처음 나온 거는 소설에서였어요. 미국 SF 소설 작가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영화로도 많이 구현이 됐잖아요. 네. 아바타 굉장한 흥행작이죠. 그리고 레디 플레이어 원 저희가 엄청 재밌게 봤었는데 이게 더 이상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로 눈앞에 닥친 미래예요. 또 아니고 이미 지금 현실화 됐다고. 그래요? 오. 어떡해요? 그 최근에 그 이낙연 후보가 뭐 이렇게 맞아요. 유세장 맞아요. 같은 그거 한 적도 있고. 혹시 직접 체험해 보셨어요? 체험해 본 적은 없고 그 최근에 저희가 MBC에서 마스크드 탤런트 네. 그걸 메타버스 활용해가지고 막 그 시청자분들 모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벨라님은 되게 많죠. 우리 회사는 메타버스로 회의한대요. 진짜요? 엄청난 회사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줌으로 하는 화상회의에서 나아가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회사 안에 가상 세계를 만들어놔서 그래서 회의를 하는- 이사님이 막 얘기하니까 다 박수치고 환호하는 거 저 봤어요. 편한 뭔가 팀장 입장에선 저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기본 생각이 들긴 설정인가? 했어요. 일단 그냥 뭔가 막 이러면서 환호하더라고요. 네, 환호 막 했고. 그래서 약간 디폴트인가 근데? 뭐지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네. 사실 가상 세계를 분류하는 뭐 여러 가지 그 구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VR 안경을 쓴다든지 해서 가상 세계에 직접 침투해서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네네. 요새 많이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뭐 입고 먹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해서 뭐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사실 과거에도 있었어요. 2000년도에 혹시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 아세요? 좀 몰라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다고 그래요? 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린든 달러라고 하는 거였는데 요거를 사용해서 뭐 아이템과 부동산을 거래하고 실제로 이거를 실제 화폐로 교환해서 11만 달러인가 번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은 사례가 아바타끼리 가상세계에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들이 실제 세계에 만나서 실제 세계에서 혼인신고를 한 거죠. 근데 가상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가상세계의 아바타가 불륜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아바타끼리.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한 이런 재밌는 이런 신기한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쯤에서 뭐 IBM, BMW, 도요타 이렇게 큰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제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대세다. 이거 우리 대비해야 된다면서 투자하고 준비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기술 기반으로 따지면 이런 게 구현은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꼭 그래야 돼? 뭐 그건 좀 너드들의 세계 아니야? 이랬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이게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확 다가온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도 좀 그런 게 좀 발전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지영 기자 말씀하신 대로 20년 전 이 게임 세컨드 라이프가 뭐 유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일부 사람들, 게임을 즐기는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차원이 다르게 발전을 했거든요. 주목할 만한 사실은 30대 이상의 인구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10대 위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10대들이 이제 가장 관심 갖고 좋아하는 게 엔터테인먼트 분야잖아요. 아이돌.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돌을 거느리고 있는 소속사 빅히트, YG, 뭐 SM 등이 제페토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제페토라는 애플리케이션에 거대 투자를 했는데 제페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어요. 로그인은 안 해보셨죠? 안 해봤죠. 이 제페토가 네이버의 자회사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앱인데 3D 아바타 제작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제페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상 세계가 제페토 월드라는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아바타를 꾸밀 수 있고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아바타를 꾸밀 수 있고 또 요 이용자들과 채팅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뭐 SNS랑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된 서비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돌 스타들이 팬미팅하고 공연하고 이런 것들 하면은 수천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는 뭐 내가 어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연장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는데 전 세계에 있는 아바타들이 뭐 BTS 공연을 한다면 쫙 다 모이고 블랙핑크가 팬사인회를 한다 그럼 또 쫙 모이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10대들이 유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블랙핑크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팬사인회에 4,6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모였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리고 제페토 안의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이 아이스크림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7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뭐 사실 아이돌만 추종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현실 세계랑 잘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슨 편의점도 있다고 제가 본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뭐 CU가 제페토 교실 매점, 뭐 제페토 한강점 이런 거 내놨거든요. 사진 잠깐만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아이템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살 수 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먹고 하는 건 할 수 없고 요 안에서 뭐 의상이나 이런 아. 것들은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런 아이템들을 이제 가상 공간에서 사서 집으로 배달받는 이런 커머스의 상용화가 머지않은 일 같아요. 네. 네. 야, 메타버스 진짜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 얘기할 거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네. 너무 지나가지고 내일 또 오세요. 아니에요. 다음에 봐요. 스포츠 뉴스 잘하시고 네.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이따 스포츠에서 고맙습니다. 봬요. 네. 네, 자칫 방송을 못할 뻔했다. 네? 노재필 기자. 네. 오늘 제가 이경영 그 회장님을 어. 제가 흉내를 낸 이유는 사실은 좀 드라마 우리가 또 MBC 드라마가 또 이제 그렇죠. 거기 나오시잖아요. 네네. 검은 태양 나. 많이 보시라고 일부러 이 성대모사는 가능하십니까? 김민호 퇴출 기대시켜. 역시 또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제. 사실 이제 김민호 아나운서나 이선영 아나운서는 우리 뭐 기둥이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사실 뭐 퇴출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아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항의를 하시더라고 제가 썼더니. 예.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신규 학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몇 명이죠? 1669명. 어제보다 좀 줄었죠. 네. 줄었는데 아무래도 내일도 한 2,000명 넘을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이렇게 계속 꿀렁꿀렁하는데 문제는 이 기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저제 추이를 봐야 되는데. 네네. 자 미접종자 사전 예약이 지금 저조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588명 정도, 8만 명 정도가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이분 중에 예약률이 6.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숫자로는 35만 명 정도만 접종을 희망하고 그 이외 분들은 이제 안 하시는 건데 이게 내일 오후 6시까지가 지금 예약 마감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벌써 그렇게 됐나요? 고민이 좀 있어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겠죠, 사실. 근데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백신 패스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되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다중이용 시설을 갈 수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갈 때마다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코에 한번 쑥 찔러갖고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정부에서는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어제 밤부터 굉장히 그 장안에 화제가 됐던 그렇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최대주주의 누나가 샀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뭐 연희동에 있는 주택을 이제 시세보다 좀 싸게 사는 것 같다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하는 뭐 유튜버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우연치곤 너무 많은 우연이잖아요, 사실. 산 등기 날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로또 같은 우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냥 정상적인 네네. 거래를 했는데 어떻게 알고 보니 이렇게 됐다는 그렇죠. 게 너무도 우연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우연이다. 여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가능한 인연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어제 익숙한.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이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측은 김만배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가 아니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구나 그 화천대유는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16명이 투입됐다고 그래요. 꽤 큰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진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하루하루 이 화천대유 뉴스가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러니까요. 좀 밤에 자다가도 이렇게 한번 계속 검색해봐. 진짜. 뭐가 나왔지? 이러면서. 자, 그다음에 그 스가 총리 후임으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당선이 됐어요. 네.
일본의 100대 총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선까지 가서 당선이 됐는데 그 한일 위안부 협정의 당사자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한일 관계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기사에서 이 취객들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일들이 계속 있나 봐요. 그 잇따르고 있잖아요. 그 사건 그렇죠. 사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뭐라고 있냐면 이제 카드 단말기에다가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누르면 신고가 곧바로 갈 수 있게 시스템을 예. 도입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마나 몰카점, 그러니까 이게 불법 카메라 점검인데, 네.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불법 카메라 설치한 거를 이제 정기적, 그러니까 불시에 점검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거를 점검 나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알려준대요. 날짜. 나 무슨 언제 의미가 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문을 보내는 거죠. 우리 언제 하러 갈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이 어떻게 하겠어? 다 이렇게 뭐 누가 설치해놨다면 치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사실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네요. 네. 그걸 뭐하러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 불시해야죠. 이런 네, 거. 네. 자 오늘 뭐 검은태양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직 드라마 PD. 그렇죠. 아 이런 얘기 또 나중에 돼요. 네. 본방까지 쭉 시청 부탁드리고 내일 다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